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윤센 우리 윤지호 LS증권의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 모시고 하반기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프로님. 예. 네, 오랜만에 아침 시간에 뵙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네네네. 아유, 또 양복이 잘 어울리시는 우리 또 대표님. 양복 잘 입지도 않는데 오늘 뭐 보고 있어가지고 입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우리 윤센님, 윤 대표님과 함께 하반기 시장 일단 답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먼저? 하반기 시장은 저희 신중호 리서치 센터님께서 저번에 와서 아침에 답을 알려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리서치 뷰에 근거하지만 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도 주식이 많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또 제 주변이랑 이제 다들 답답해하니까 얘기하던 것들 네.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요즘 어제 종가 무렵에는 제가 이제 회의 끝나고서 들어와서 봤더니 뭐 코스닥은 완전히 확 밀려 있더라고요. 코스닥이 지금 너무 분위기 안 제가 놀란 게 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네. 코스닥 수익률을 봤더니 마이너스 7%였더라고요. 연간으로. 올해. 예. 네. 그럴 거야 아마. 코스피가 한 2%? 이게 정확 부정확합니다. 제가 대략 네네네. 거고. 코스피 좀 올랐죠. 한 플러스 2%? 예. S&P 500은 한 15%? 나스닥 훨씬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당장 어제 이래서 놀래가지고 막 주식을 줄였는데 예. 아침에 왔더니 또 미국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팔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꼭 어제 우리 비 많이 왔다가 오늘 아침 보니까 날씨 화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면 정말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은 어제 사실 이거 아침에 보냈는데 네. 어디 또 강연 하나 있어가지고 뭐 날씨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근데 계절은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뭐 가을이야, 겨울이야, 뭐 여름이 왔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좀 그쵸. 걱정되는 거는 예. 계절은 여기서 무슨 여름에 장세 좋고 요즘 항상 유행하는 게 계절성 주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전체적인 환경, 증시를 둘러싼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계절을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식시장에 계절이 없어졌다는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계절은 있다 입장이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미국은 지금 뭘 봐야 되는가? 그럼 전 핵심은 미국은 결국 내년 정도면 경기가 상당히 뒤로 물러서겠구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어느 정도 버텨주겠지만 미국은 내년에 그러니까 뭐 버티기 언제인지 어렵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계절로 날씨가 당장은 아니지만 네. 뭔가 경기가 식어가는 방향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디스인플레이션이 강조하고 있지만 네.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경기가 기업 이익에 연동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식어갈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한국은 정말 박스피를 못 벗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가 박스피 전망을 리서치에서 했고 저도 동일하게 여러 군데 얘기를 했는데 박스피 상단을 조금은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2,800 이상. 네. 그 이유는 뭐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열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주제를 갖고서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그런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800에서 좀 더 위로 열릴 가능성. 생겼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가장 핵심은 누가 뭐래도 어제도 갑자기 이제 은행주도 상당히 경고하고 이런 게 밸류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배당 성향을 많이 올려줬어요 우리 증시에. 네. 배당이라는 게 생각보다 잠깐 생각보다 나를 반복해내. 이거 오늘 반복되면 안 돼. 하여튼 그러한 밸류업 플러스 또 우리나라도 아까 박병찬 이사님도 네.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은 괜찮다 보니 그 두 가지 힘으로 좀 위로 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3천 넘어가고 이런 장은 아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마 정프로님도 2년 전인가 여기서도 아침마다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꼭 경기 침체 온다 뭐 나스닥 박살날 거다부터 온갖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장단기 급진이 역전됐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돈을 단기로 은행이 가져와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니까 예. 그게 역전되면 역마진이 난다 은행이. 은행이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근데 어쩔 때 단단기 금리 침체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해소되었을 때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으로 돌아올 정상. 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떻게 해소되냐면 보통은 장기 금리는 버텨주고 있고요. 예. 최근에 보면 미국 트럼프가 왔든 뭐가 됐든 어떤 논리든 미국채 10년은 뭐 하여튼 덜 빠지고 네.
단기물이 더 크게 예.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내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면 단기 금리가 확 내려오거든요. 예. 그때부터 장단기 역전 해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보통 왜 그런 금리를 낮추냐? 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낮추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시장 아마 아침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bad is good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bad is bad란 상황이 한번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계절로 본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첫째 좋은 얘기부터 드리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딱 나왔더니 갑자기 M7에서 테슬라가 급등해 버려요. 아, 1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여기의 핵심은 사실 M7에서 네.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입니다. 지금은 그쵸?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워낙 이익이 좋아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고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트너라는 사람이 성장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핵심은 우리가 지금은 너도 나도 서점 가면 주식책보다는 AI 혁명책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I가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돈 되는데 돈을 태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었어요. 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AI 쪽에 투자를 엄청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 짓는 것부터 막 많이 썼는데 이거 회수하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수익의 검증 시간이 내년에 오지 않을까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최근에 흔들릴까?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 반도체 전문가가 제가 이 말했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엔비디아 칩이 비싸가지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 마진이 거의 60%인가 80% 사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짓는 많은 업체들이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데가 네.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SMC 같은 데가 좋아지는 거죠. 네. 제 말은 뭐냐면 비용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추춤한 거예요. 실적은 좋아도. 근데 여하튼 M7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가이트너 성장 사이클처럼 네. 버블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일정 부분 맞는 거예요. 미국은. 이걸로. 근데 미국 전체가 그냥 계속 도약하기에는 이거는 7종목을 뺀 S&P 500 중에 493위입니다. 여기는 이익이 올라온 게 아니라 뭐가 올라왔죠? 다 PER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방금 전 그래프와 차이는 아래 M7은 EPS가 엄청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아. 여기는 다 PER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네. M7에 의한 어떤 편향된 종목 집중에 의한 버블은 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해피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미국도. 미국도 러셀 같은 데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7종목 빼고 나머지 나스닥 같은 것들은 그러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익 안 늘고 그냥 PR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러셀 2000 같은 게 되게 부진한 게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 네.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다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선거를. 뭐 바이든이 물러설 수 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8월에 확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는 이거예요. 6, 8월에 장 좋았지 않냐 선거 때. 다 이 말 할 겁니다. 이 계절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계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매크로한 계절성이에요.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여름에 좀 뭔가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좋은 시기도 올 수 있겠다. 미국에서. 그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 구간만 보고 있지만 그럼 선거가 당선되고 난 뒤에는 주시장이 또 별로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떨 거냐는 거죠. 이런 어널리만 그 계절성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경제 얘기 좀 할게요. 미국은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값보다 네. 잘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는 건데 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bad is good, bad 나쁘니까 금리를 내릴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거든요. 근데 왜 내렸냐가 중요한 거죠. 네. 인플레가 잡히는 것도 있지만 경제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현재 디스인플레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미국 경기를 보면 서비스업은 괜찮은데 제조업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막 유가가 오르고 이래도 별로 미국도 제조 베이스들이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뭐 이제 트럼프가 되면 네. 사실 트럼프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실물 쪽으로 갈 거다. 근데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현재 계절을 본다면 뭔가 서비스 쪽에 의존한
경기였고 미국이 서비스 경기가 약간 주춤해지면 뭔가 약간 기세가 날 것 같은데 서비스 경기가 뭐죠? 결국은 서비스는 소비예요. 네. 소비잖아요. 소비. 네네네. 미국의 소비가 그러면 엄청 강해질 수 있냐 앞으로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파고들다 보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미국 소비가 이렇게 강했어요. 그럼 서비스 소비 좋을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소득 느는 거에 비해서 소비를 훨씬 크게 늘려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최근에 보면 신용카드 대출에 그러니까 카드론에서 돈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실질 판매를 보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좋다 하는데 네. 이거를 실질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꺾여 내려오기 있어요 지금 과거 추세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린 거냐면 네. 소매 판매 뭐 이런 고용 이 모든 거는 결국 현재 경기가 약간 소비 의존적이고 뭐 제조품 소비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서비스 쪽의 경기가 되게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 왔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 소비도 이제 거의 이제 끝물에 왔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초과 저축도 마이너스에 돌았다 네.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카드 연체도 높아지고. 더 중요한 건 네. 여기서 이제 대출을 막 일으키면 돼요. 미국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 경기 침체기가 뭐죠? 경기 침체기에는 결국 대출 중간이 막 떨어지겠죠 이렇게. 네, 네. 이게 경기 침체예요. 네. 작년에 사실 한 번은 약간 경기가 흔들렸던 거예요. 네. 이게 대출 중간이 확 떨어졌죠. 이게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버티고 있는데 이게 다시 대출이 확 늘어나면 그러면 뭔가 제가 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말한 대로 많은 분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던데 뭐 계속해서 겨울은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논리도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 반등은 있겠지만 대출을 크게 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이. 예, 그렇죠. 저희 보면 대출을 늘려서 뭔가 부동산도 사고 뭐 상업 뭐 여러 가지 개인들도 뭔가 소비를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최근에 막히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논란의 그림입니다. 논란의 그림. 여기에 이제 매일매일 날씨에 대해서 정프로님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이 말하고 어떤 분은 이 말하고 할 텐데 네. 핵심은 이거예요. 저 음영 처리한 게 경기 침체기예요. 근데 여기서 경기 침체라는 거 정의가 중요한데 네. 이거는 MBER이라는 고에서 정의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서 후행적으로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가 경기 침체여서 미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경제학자였는데 네. 이거에 전미순환 경제연구소에서 이거를 어쩌면 리서치 해온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기술적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연속 경기 마이너스 이걸 얘기해요. 근데 또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인정하는 건 이 음영 처리한 곳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경기 침체기가 오기 전에 금리는 내리기 시작해요. 요때 2000년대는 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 세 번은 예외 없이 그랬고 네. 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요때예요. 요때는 내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 왔죠. 요 두 번. 이게 뭐냐면 95년 7월에서 96년 2월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면서 그때 금리를 내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꿈꾸는 거. 이때를 얘기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 뒤에 IT 버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더 보강돼서 한번 폭발할 거야 시장이. 이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98년 9월에서 99년 1월이 있는데 이때가 뭐냐면 이때 우리가 IMF 겪을 때였죠. IMF. 네. 그래서 그때는 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미국도 금리를 좀 내려줬던 요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 전에 또 하나는 85년도에 있어. 이때도 인플레 잡히면서 내렸을 때. 네. 이거 빼고는 금리를 내리면 항상 지나가면서 봤더니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여기서 최근에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도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래서 금리를 아마 9월에 내린다고 파월이 하는데 네. 뭐 한 차례는 괜찮은데 한 세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하는 시그널을 주는 날이 온다면 아마도 그거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 인슈런스 컷, 뭐 보험성 인하도 아니고 리세션 컷일 확률이 높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오는. 지금은 뭐 리세션을 오니까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그러면 보통 금리를 빠르게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 국면이 저는 계절적으로 뭐 제가 당장 여름에 그게 시작된다는 모르겠지만 네. 어쩜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액션을 시작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올 가을 이후에는 네. 보고 있고요. 9월 인하는 이제 파월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확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네.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 보는 그 정도. 거의 뭐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금리를 내릴 것 같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소기업들, 뭐 대기업보다 경기 침체에 가장 경기에 악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영업자나 소기업자들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미 침체 수준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낙관, 이 서베이인데. 과거의 이 정도 레벨은 다 과거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기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소형주가 되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소기업들이 이 서베이, 그 설문지에서 미래에 너네 매출 어떨 것 같아 설문 돌려서 이게 안 좋으면 실업률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이게 올라오면 실업률도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어제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네. 이제 코로나 이전 시세로 공급도 복귀한 것 같거든요. 고용 수준도. 그래서 저는 경기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걸 고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미국 올랐으니까 뭘 사야 되냐에 집중하겠지만 네. 사실 그거는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대응의 영역이고 네. 그러면 저는 미국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어쩌면 내년에 될지 올 가을이 될지 이러한 소위 그 변화, 계절의 변화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시작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보면 장단기 역전이 이렇게 해소될 때 주가는 이렇게 빠졌죠. 해소될 때 빠지고 보이시나요? 네. 해소될 때 빠졌다. 요걸 보여드린 거예요. 미국 얘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정작 뭐 미국 얘기 아침부터 듣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미국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잘 달려왔는데 네. 이제 고민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해외 주식 얘기하러 온 게 아니니까 한국 증시가 그럼 도대체 여기서 위를 어느 정도 열 수 있어? 그거랑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뭐 갖고 해야 돼? 이거 질문이 두 개일 것 같아요. 네. 제 결론은 여전히 한 배를 넘어서나 했을 때 한 배는 넘어선 건데 네. 뭐 이게 과거처럼 뭐 1.2배, 1.3배 이거 갈 확률은 없다는 거고요. PBR 기준으로. 네. 네. 그냥 한 배 넘어서 슈팅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뭐 시장에 미국 증시든지 글로벌 뭐 유동성 상황과 연동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수출주 내에서라도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수출주.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과거의 PBR 사이클이에요. 한 배가 거의 2,790인데 넘어갔죠. 자, 여기서 항상 막혔잖아요. 지금 네. 한 배가 계속 막히다가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올라가려면 아래 뭐가 올라와야죠. 이게 올라갈 때 특징은 ROE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한 배 이상을 올라왔냐? 많은 분들은 이제 분자에 집중하죠. 이익이 좋아졌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사실은 분모 부분도 매우 큰 것 같아요. 분모라는 게 결국은 뭐 밸류업 우리가 뭐 실망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게 영향이 은근히 기업들이 받고 있는 상황. 분모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인다는 게 뭐냐면 배당 같은 걸 늘리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면 이게 밸류업 이후에 2023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국이. 파란색 짙은 선이 20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거의 39%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 되면 25%, 뭐 24%, 20% 이러던 나라였는데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거는 그래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이거를 뭐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업들은.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해당되는 업종이 어디죠 지금? 딱 뭐 정권 금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주가 단단한 거예요. 계속해서 은행주가 단단했고 또 어디 업종이 하나 있었죠? 대표적으로 밸류업 하면 밸류업 하면 현대기아차였잖아요. 아, 자동차. 그래서 최근에 며칠 두드려 맞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요쪽들이 강했던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한번 레벨을 시장을 전반적인 그 아래 수준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견고할 확률이 높다. 우리도 이제 만약 배당 성향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라면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고 또 문제는 중소형주 중에 배당주를 찾는 노력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그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에 대한 관심은 지속이 계속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밸류 프로그램 뭐 여기 있는데 뭐 문제가 좀 있죠. 만약에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건 사적 의견입니다, 우리.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열리려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던가 법인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소소각이나 배당 증가하면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거나 뭐 상속증여세도 뭐 아침부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대주주들한테 상속세율을 좀 바꿔주면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여는 이슈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 보네요. 왜냐면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네. 증시만 국한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뭐 금투세도 얘기 나오지만 저는 더 본질적인 게 이거라고 보는데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이것들이 되면 아마 분모 부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증시가 글로벌 대비 상당히 떨어져 있는 ROE 레벨을 확 올릴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늘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분리과세가 돼야죠. 지금 배당을 해주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배당 투자를 많이 안 할 텐데 세금으로 다 최고 세율이 49.5예요. 네네. 정프로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근데 이게 현재 별로 힘이 없는 네. 여당 주장이고 어떻게 했던 간에 다수당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안이어서 이게 상당히 열 수 있는 이슈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것도 나가고. 있고 뭐 예. 제가 이거 너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네네네. 이거 그런 거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분자가 커지면 되는데 사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분기에. 네. 1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51.7조 전년 동기에 하면 몇 프로가 는 거냐면 거의 70%가 늘었었어요. 1분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분기가 원래 여기 짙은 파란색 선 보이시죠? 예. 이게 3개월짜리 컨센서스였고 1개월짜리 컨센서스였는데 이거에 비해 훨씬 높게 나온 거예요. 발표치가. 이 회색 선이. 2분기도 이거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역대급이네, 역대급.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네.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올 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기대에 못 미치면 장 급격히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완전 쇼크였잖아요. 그때 장 되게 안 좋았던 기억 안 나세요? 22년 4분기랑 완전 쇼크였잖아요. 이게 두 번은.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ROE의 분자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정프로님 보니까 이 그림 갖고 왔는데 제가 작년에 말인가 나와서 올해 박스권이다 한국 증시는 예. 이게 기대 수익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랬었어요. 작년 연말에 추정치가 영업이익 한 261조였는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현재 컨센서스가 268조예요.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반도체 쪽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어보시니까 156조에서 만약 270조가 나오면 100조가 느는 거예요. 100조. 주식시장이 한쪽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00조가 느는데 왜 우리 주식시장이 여기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국내 투자자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익이 좋아진다는데 우리 증시는 못 오르는 거야. 미국만 오르고. 이게 숫자가 아직까지 퀘스천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확률 게임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 숫자가 버텨주다 3분기, 4분기가 잘 못 맞추나. 근데 여기에 결정짓는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예요. 방금 전에 박병창 이사께서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네. 결국 이게 내년까지 이쪽이 과연 확 좋아지는 거면 뭐 이거 소소한 수준 좀만 줄어드는 수준 나오면 시장이 뭐 한번 위는 열 수 있겠다. 그 정도. 근데 문제는 왜 우리 기업들이 지금도 잘 보시면 흑자가 나오는데 수출이 많이 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뭘로 그럼 흑자를? 불황형 흑자예요. 수입이 줄어가지고. 수입이 줄어서. 그러니까 교육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대표적인 게 세계 성장률이 있고 교육 증가율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재미있는 데이터인데 이거 두 개의 비율을 보면 성장 대비해서 교육을 얼마나 하냐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게 0%가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 분자가 좋아지려면 무역이 잘 돼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쪽 모멘텀이 강화돼야 우리가 상단을 크게 여는데 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반도체라던가 뭐 조선업종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리서치에서도 토픽으로 밀었던 건데 이제서야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선이라던가 뭐 네네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은 이익이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도 뭐 유리한 편이죠 우리한테. 그렇죠. 이제 수출 기업들. 정프로님이 이제 확실히 옛날보다 예전보다도 훨씬 많이 아셨지만 지금도 더 많이 아시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또 네. 환율이 이렇게 되는데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게 그래 뭐 여기 맨날 리서치 있는 사람들이나 뭐 저 윤조 같은 사람들 나와서 뭐 PBR 싼 거 사나로 사놨더니 윤초 같은 사람들 나와서 했더니 끝없이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내수주들이에요. 왜냐하면 내수 기업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M7에 집중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내수는 거의 전망도 안 좋고 앞으로 내수 기대야 되세요 요즘? 그러니까 기업들 전망이 이렇게 안 좋은 거 이게 더 꺾여 내려오는 상황인데 예. 투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 투자가 되니까 중국 익스포저 높은 것들은 계속 맛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증시의 고민은 박스권이라고 제한된 상태에서 내수보다는 수출, 중국보다는 미국에 집중한 섹터로 확 모아졌던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미 상당히 그 랠리를 보였고 네. 수학의 계절이 이미 다가왔다는 거죠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고민은 나머지로 확산이 확 될까? 이거 아닐까요?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보면 뭐 이것도 뭐 IT 쪽이 좋아진 이유들 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반도체가 좋아진다 치자고요. 예. 근데 반도체는 좋아져도 우리나라에 고용도 많이 안 시키고 생산 유발이 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도체는 한번 공장 한번 쫙 깔면 2, 30조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 공장 지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시니까 아시는데 이러면 내수에 영향이 별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가계와 수출의 상관도 확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지수의 높낮이 떠나서 내수주가 괴로우신 분들한테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냥 그 정도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수출이 되면 우리 주머니가 다 두둑해져서 다 같이 가서 술도 먹고 막 옷도 사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 직구하거나 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최근에 요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거의 몰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수는 좀 힘들다는 거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미국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매크로하는 사람들 요새 별로 재미들 없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핵심은 그래서 이익인 거예요. 이익. 이익이 어디 가느냐? 조선, IT 하드웨어, IT 카드. 이 IT 이쪽이랑 조선 쪽이 상당히 단단하다는 거죠. 지금. 화학은 이건 뭐예요? 2차 전지인가? 뭐 2차 전지는 코스닥의 시작이 매우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는 거니까 대비해서 좋아진 건데 숫자가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이 있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고민스럽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은행과 자동차가 여기 있지 않냐 생각했지만 은행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밸류업이라는 배당 기대가 끌고 오는 거고 좀 이런 식으로 포트가 좀 약간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거죠. 좋아지는 거랑. 그러면 여기서 뭐 그냥 고민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위를 열어줄 거냐 아니냐를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마 많이들 지쳐갈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슈팅을 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엔비디아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앞에 한미 반도체도 있는데 한미 반도체를 이제 문제는 다 본딩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제. 한미 반도체 처음에 뜰 때는 왜 상승하는지 모르다가 이제는 이게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다들 이 주식 샀거나 했던 상황이죠. 반영이 됐거나. 그래서 반도체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보여서 이쪽이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제 개인적 질문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왜 반도체 삼성전자 못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만약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자동차는 아까 그런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 화장품이 생각보다 매우 단단하다는 거 한국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는 트렌드로 상당히 과거 레벨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주가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여백이 좀 있어 보여서 수출주로서의 화장품도 매우 매력있어요. 물론 다 많은 분들은 음식료를 많이 보시지만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밑에 깔린 게 그 원재료에 대한 고민이 있고 화장품은 사실 원재료 비용이 별로 없거든요.
화장품은 사실 뭐 비슷비슷한데 용기 좀 다르고 이름이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음식료는 뭐 초콜릿이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카카오 가격 그렇죠.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좀 말씀드리면 아까 뭐 이런 쪽들도 상당히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이 싼 고롤라 주식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로봇 엔터 이런 건 좀 아니다 보다는 좀 분출이 끝났다. 일단 좀 오래 쉴 것 같다. 이런 게 우리 한국 증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제목이 저희 같은 올드한 사람들은 제목이 중요한데 자꾸 날씨에 일희일비하시면 어쩌면 큰 맥락을 놓치시는데 지금부터 남은 하반기는 네. 씨를 뿌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걷어들이는 시기. 그렇죠. 그게 말씀드린 결론이에요. 걷어들이는데 이제 곡물로 보면 네. 뭐 초기에 걷어야 될 상품이 있고 좀 늦게 열리는 있죠. 시장도 있죠. 예. 거의 찬바람 불 때 열리는 것들 있죠. 보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수확의 계좌의 수익을 측면에서 본다면 잘 하반기에 수익을 걷어놔야 다음에 씨 뿌릴 시기에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계절이라는 걸 너무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오늘 그 농사를 좀 망친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수확할 때 어쨌든 같이 이제 뭐 수확은 좀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 해 다시 이제 씨 뿌리면서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이제 농사 망친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좀 놔뒀다가 얘네들이 다시 이제 잘할 거를 기대를 해보는 게 낫죠? 잔인한 말이지만 농사를 그때 잘 연글 곡물에 투자를 안 했다면 작황에 네. 지금 방법이 없죠. 다음에 된다고 그거 기대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그래서 계절이 제가 뭐 여기 이런 데 나와서 강하게 제가 요즘 최근에 한 7, 8개월간 좀 박스권이나 이런 얘기했더니 저 사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아마 2023년 봄으로 가시면 네. 드디어 씨를 뿌려야 될 시기라는 말을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씨 뿌리가 좋았어요. 네. 뭐가 열릴지 모르지만 일단 라면도 그때도 괜찮고 하여튼 네, 그랬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다 그거를 씨를 뿌리시기는 하지 않아 계절적으로. 이게 지금은 수확의 계절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실한 곡물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죠. 쭉정인 줄 알고 팔았더니 막 저기서 막 열매가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정프로님 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뭐 성과 좋으실 것 같은데요. 표정을 그렇게 보면.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 윤지호 대표님,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 아직 조금 어색한 분들도 계셔서 예전에 이베스트였다가 LS, 예. 네 LS 증권이 됐고요. 우리 이베스트의 고객이었던 분들 지금 LS, 저도 이제 또 LS.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랜 고객이셨기 때문에 네. 제 사업부에 이렇게 열동되는 분이니까 앞으로 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계좌 좀 잘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 우리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 오늘 뭐 하반기 이야기 그리고 어떤 쪽에 어떤 농사를 좀 우리가 짓는 게 더 현명할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한 번씩 좀 예. 월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와주세요. 월은 와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요. 하여튼 한 두 달? 분기 한 번 정도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윤지호 대표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